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코드 경영연구소 대표 곽정섭입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글로벌 코드 개념으로 우리 선배들이 쭉 경험해 왔던 걸 들었고요. 또 제가 경험했던 일부분도 들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고, 성공 사례는 뭐고, 그 사람들의 성공 인자는 무엇인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 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커왔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청년들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어떤 기본 외에다가 좀 더 제가 경험한 어떤 사례들 중심으로 현재 기업의 좌표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많죠. 스타트업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글로벌한 스타트업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럼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기사라는 내비게이터 잘 아시죠? 아마 여기 오실 때도 김기사 내비게이터를 켜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이스라엘에 텔아비브를 한번 출장을 갔어요. 가니까 렌트카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의 같은 김기사 거기도 있더라고요. 이름이 웨이지라 그런 게 있는데 웨이지를 하나 딱 깔아주더라고요. 내비를. 그걸 타고 운전을 쫙 했는데 갑자기 가다 유턴이 많아요. 그리고 좌회전했는데 공사장이고 우회전하니까 뭐 구렁텅이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이게 뭐지? 내비게이터가 별로네. 그랬던 게 한 6년 전에 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기사를 딱 트니까 어찌나 설명이 간결하고 또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하는지 재미가 있어가지고 운전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거를 만든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박종환 대표가 계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면에 보시는 저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청년들의 하나의 우상일까요? 그렇죠? 우상일 겁니다. 우리 박종환 씨가 한참 개발을 할 때 그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자기 기술을 담보로 우리나라에 가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내 기술을 보여주고 그 기술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여주고 융자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파트 담보 가져오세요. 그 박종환 씨가 아니 그럼 내가 일반 은행에 가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지 내가 왜 신용보증기금에 와서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오겠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규칙이 그렇습니다. 담보 없이는 대출 불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트 담보를 잡혀서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줬죠. 개발 말기에는 월급도 없지만 먹고 살 게 없어서 라면을 끈을 떼어가면서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웨이지라는 회사를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웨이지는 김기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됐던 내비게이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웨이지는 개발할 초기부터 자기 개발의 마일스톤, 개발의 일정을 보여주고 미국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 먹어가면서 좋은 빌딩에서 개발을 다 했습니다. 우리 열정이 넘치는 박종환 대표는 혼자 개발했어요. 많은 지인들을 끌어모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김기사의 알고리즘, 김기사의 개발의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웨이즈는 그거보다 좀 떨어집니다. 물론 약간의 개발의 플랫폼은 좀 달라요. 그러나 5년이 지난 작년 이야기죠. 박종환 대표가 거의 굶어 죽기 아사 직전에 저는 물론 예측을 했어요. 지도 맵을 가진 회사는 꼭 플랫폼을 가진 회사는 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 인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카카오가 600억이 넘는 돈으로 인수를 했어요. 대한민국 만세죠.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의 웨이지라는 회사는 구글에다가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1조 6천억에 팔았어요.
기능은 별로 좋지도 않아요. 알고리즘, 김기사 또 뛰어납니다. 아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시작할 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면 될까요? 아니면 멘토가 없나요? 아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정말 우리나라보다 엄청 작은 전라도만한 땅에 이스라엘의 정신만 살아있죠. 후추파 정신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강한 멘탈, 그죠? 후추파라고 여러분 한번 스타디 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변이 다 사막입니다. 비옥한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배출했죠. 물론 뉴욕 증시에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개발할 거를 그 선배한테 얘기해서 투자를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선배가 없었던 겁니다. 멘토가 없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마 그 김기사 내비게이터의 초기부터 우리의 멘토가 있었더라면 좀 더 큰 그릇에 담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여러분 유명하죠? 빅데이터로 유명한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직원들 10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예요. 근데 전 세계 90개국에 지사가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전 세계 영토를 내 영토로 보고 시작하는 것과 한국만을 보고 시작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김기사 내비게이터를 쓰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니까 차 보급대 수 대비 내비게이터 1,000만 명으로 봅시다. 전 세계 인구 지금 75억이죠. 중국에서는 요즘에 태어나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80억 된대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인구 다 합치면 80억.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과 5천만 인구로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누가 어디서 뭘 개발하든 창의성과 어드밴스된 난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M&A 할 수도 있고 내가 IPO, 즉 주식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답이 나오죠. 좀 더 크게 보자. 처음부터 그릴 때 그림을 좀 크게 그린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99.9%가 다 국내용이라는 겁니다. 글로벌을 놓고 보는 게 없어요. 제가 스타트업들 온 여러 그 개발자들을 만나서 한번 10명 정도 쭉 같은 시간에 동시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열정 뛰어나고 아이디어 뛰어납니다. 2년 전에 뉴욕타임즈 기자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생활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쉽게 24시간 해장국집 있으니까 밤에 아무 때나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사우나 가면 항상 찜질방 문 열려 있고 그죠? 길에서 걸어가다 보면 와이파이가 어디선 터지죠? 어디든지 터지니까 항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한국에서 1년 생활하다가 미국에 가서 딱 표현한 게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썼어요. 뉴욕에 오니까 암흑의 시대다. 한국에서 24시간 예? 그렇게 지내다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인데 백화점을 가니 문을 닫았더라. 뭘 하나 사 먹으려고 하니 문 열은 음식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와이파이가 되기라나 길에 그죠? 맥도날드나 들어가야 간신히 잡히죠.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만큼 한국이 IT 기반으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 엄청 많죠. 김기사도 있지만 거기에 뭐 배달통, 요기요, 여기 어때 뭐 5만 가지 앱이 많죠. 그런 기가 막힌 앱을 개발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에어비앤비에 뒤떨어졌죠. 우버에 뒤떨어졌죠. 순간의 차이입니다. 먼저 해놓고 그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해요. 우리나라가 왜 스타트업이 안 될까? 왜 국내만 몰아볼까? 라고 질문하니까 어떤 학생이 우리나라에는 착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스티븐 잡스도 착오해서 개발했고 뭐 빌 게이츠도 착오해서 컴퓨터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는 착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잘 안 된다라고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좀 더 넓게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영어 있잖아. 영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근무할 때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근데 영어를 다 뜯어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만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몇 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발음은 좀 듣기 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할 때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ames Kwak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 사람들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Korea. I'm from Korea. 이런 식으로 약간 혀가 돌아가는 힌디어랑 섞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식으로 발음한다 이거죠. 자기식으로 얘기한다. 자신 있게 통하는 겁니다. 자신감은 좀 가지면 된다 이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 박종환 대표도 저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도 분이 좀 영어가 좀 약하죠. 약간 뭐 니 뭐하노?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뭐 약간 서투리를 영어로 섞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일본식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99.9%인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면 엄청날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스타트업을 모집하는 그런 관리하는 관청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메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좋은 기술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래? 썼더니 지금까지도 하루도 안 빠지고 메일이 옵니다. 저한테. 그거 빨리 보내라고. 세계 시장 열려 있어요. 내가 개발한 거 요즘은 특허라는 거, 별리라는 거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얼마 전에 별리사 사무실에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많은 스타트업들이 왔습니다. 기가 막힌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를 안 보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좀 더 눈을 돌려보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가면 엄청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일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망할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걸 하려면. 근데 그 옆에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독불 장군처럼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림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어떤 조직에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정말 독불 장군, 나 혼자 다 하리. 내가 혼자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부 다 모바일로 넘어가서 모바일 폰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에요, 이제. 그럼 인구 80억이니까 5년 안에 80억 인구가 다 모바일 폰을 갖게 되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뭐 가지고 다닐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도 모바일 폰을 다 갖고 있지만 뭐 신용카드 필요 없죠? 모바일 폰 안 하면 사진 다 들어가죠? 동영상 다 되죠? 또 들어가면 메일 다 보내고 카톡 보내고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시장 없잖아요. 점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가상현실이 나와서 그죠? 옆에 있는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홀로그램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안경 쓰고 옆에 와 있는 거랑 똑같죠? 뭐 이런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개발해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대한 시장을 남겨놓고 우리 학생들이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노량진 학원에 줄을 서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다음 주에 통영에 충렬여고라는 곳에 가게 돼 있어요. 그 충렬여고가 어떤 여고냐면 수능 만점자가 나온 학교예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는 그 학교 가는 게 최고의 학생들의 목표야. 거기 가면 수능 만점이 돼요. 그 교장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학교 그 주변이 뭐 학생들이 다 충렬여고 간다고 나 그러고 있다가. 근데 그 교사가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아이고, 박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학생들이 60명인데 1등에서 10등 하는 애들이 다 공무원 되겠다고 그래요. 어쩌면 좋아요. 교수님 모셔서 뇌수술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정말 뇌수술이 필요한 걸까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 선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보여줘야죠.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수한 학생들이 공무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스타트업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20대 때 가다가 설령 잘못 가서 유턴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경험이 남잖아. 그죠? 꼭 똑바른 길로 가면 됩니까, 인생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산천도 보고 강물도 보고 낙엽도 보면서 인생을 느끼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이 잘못되면 유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턴이라는 거는 더 큰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청년들은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시기 때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들도 수반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일을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큰 그림을 그려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어린아이가 비디오 촬영하는 게 있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매일 까만색만 그려 도화지에다가 까뜩. 그래서 왜 까만색에 도래를 그리라고 했더니 고래를 까만색으로 계속 칠하면서 한 달 내내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었어요. 아, 이건 정신병자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일본에서 나온 책이니까 지나고 나서 그 학생이 그린 걸 다 붙여보니까 운동장에 엄청나게 큰 고래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 학생이. 정신병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한 학생들이 마치 정신병자로 취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걸 사회가 몰라주는 거고 또 제대로 그걸 지원도 안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스타트업 초기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처음부터 그려나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만 보고 그려가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강소기업들은 큰 시장을 놓고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두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 이스라엘 회사 얘기했죠. 이스라엘 그 벤처클럽. 그 벤처클럽에서는 자기 나라만 있는 스타트업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투자하고 또 M&A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만 볼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정보기업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핀란드에 가면 핀란드에서 유명한 게 핀란드 사우나죠. 사우나. 네. 그래서 핀란드의 사우나라는 스타트업 조직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가 거의 거대한 노키아가 망한 적이 있죠. 그러나 급속도 빠른 속도로 핀란드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 이유는 핀란드의 노키아에 근무했던 많은 경험 있는 직원들이 창업을 하게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우나라는 조직이 많은 노키아 출신들을 창업을 하도록 만들어서 국가를 다시 재혁신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창업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이스토니아라는 나라 있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도 엄청난 스타트업을 통해서 완전한 턴어라운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준 순간에 우회 천장에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숨을 깔딱깔딱 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배를 뒤집는 겁니다. 여기에 턴어라운드입니다. 거의 죽는 시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배 위에 있는 조그만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서로 팀원들끼리 호흡을 해서 배를 뒤집어 엎는 게 턴어라운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스타트업의 모델은 턴어라운드 시점이라는 거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요즘에 많은 정치 상황에서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글로벌이 한창 우리나라의 말이 화두가 됐을 때 뭐 10만 양병설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글로벌 인재를 10만을 양성하자. 그래서 그 인재들을 해외에 내보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현이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삼성이 지역 전문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1984년에 이건희 회장이 지역 전문가를 육성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기는커녕 시작도 안 했더라 이거지. 그래서 아주 대노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아니 내가 2년 전에 이야기한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86년부터 삼성의 지역 전문가 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어느 나라든 오지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거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현지인과 친해지고 그 나라 음식 먹고, 뭐 인도는 인도에 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인도 현지인들과 친해지고, 그죠?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 현지 전문가를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법인장을 하고요. 현지에서 삼성의 제품을 파는 그런 수출의 역군 역할을 한 게 바로 현지 전문가라는 거예요. 제가 KT에 얼마 전에 근무할 때도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 몽골에, 저 추운 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서 현지인들과 같이 호흡한 사람들이 결국은 프로젝트 실적을 내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글로벌 사업이라는 거는 그 현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는 30년 동안 사업할 때 과정을 쭉 엮여보니까 그 현지 전문, 즉 현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런 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의 천병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반에 말씀드린 대우라는 회사 있죠?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정말 척박한 땅에서 개척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 폴란드에 가면 옛날에 대우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모 차장께서 법인장을 했어요. 폴란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구를 무지하게 열광하는 나라죠. 프로축구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넓은 스타디움에 프로축구의 결승전이 열리는 시기에 폴란드 대통령이 딱 들어옵니다. 만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딱 들어오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 다음에 구단주가 들어옵니다. 그 구단주가 대우입니다. 대우의 차장 정도 되면 30대 청년이 구단주예요.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맨 나중에 구단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인의 박수를 받으면서 착석을 하죠. 그만큼 대통령보다 인정을 받았던 게 대우 인터내셔널의 법인장이었던 거죠. 그만큼 그 나라 현지에서는 그 나라 경제를 살렸고요. 그 나라에서 고용 창출을 엄청나게 했고요. 그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켰던 데가 바로 대우 인터내셔널 회사였던 겁니다. 그러한 현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선배들이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기업에서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과거의 선배들의 어떤 성공담에 좀 무색하게도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할 때 우리가 겟 분석이란 말이 있어요. 겟 분석. G는 G는 이제 government, E는 economic, 그리고 T는 technology.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social.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내가 진출하기 전에 분석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부의 정책을 잘 읽어야 돼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통신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 아프리카에. 그럼 통신 사업에 대한 규칙이, 규범이 그 나라마다 다 돼 있어요. 왜냐? 통신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남한테 함부로 맡기진 않죠. 그죠? 네. 각 나라마다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형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과연 이 사람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살 수 있는 쓸 만한 욕구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또 세 번째는 과연 기술적으로 이게 그 나라 사람들이 바행할 수 있는 기술인지, 이미 개발된 것일 수도 모르고 아니면 법적으로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다가 소고기를 팔어? 그 나라는 베지테리안들, 채식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인도에 가도 거의 채식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소고기를 판다라는 거는 사회적 통념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현재 대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을 몰라서, 알았다 손 치더라도 덜 알아서, 또 마지막에 결정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한마디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흐름도 몰라서. 과거에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중동에서 엄청 잘 판 적이 있어요. LG전자가 삼성보다 좀 마켓시어가 떨어지는데 잘 팔았어, 중동에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딱 넣으면 중동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절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다 보고 절하지 않습니까? 그 절하는 좌표를 딱 스마트폰을 열면 그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다 보고 절을 하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중동에서 마켓시어 1등 한 적 있어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세탁기. 세탁기가 LG가 중동에서 엄청 잘 팔려요. 그 이유가 물론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100만 분의 1의 오차를 방지하는 뭐 6시그마라는 게 있어서 뭐 100만 대 생산하면 한 대 오류 나올까 말까라는 것을 LG전자에서 뭐 그거를 방법론을 가지고 뭐 장애가 굉장히 불량분이 없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거로 유명하지만 그 사우디에 가면 모래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 털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털어도 계속 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은 옷을 맞게 둘러 입잖아요. 그죠? 뭐 쓰기도 하고. 근데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그 먼지가 빠지지 않답니다. 근데 LG전자의 세탁기는 특수. 그 사우디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특별히 빨아주는, 아주 강력하게 빨아주는 그러한 세탁기를 개발해서 중동에서는 완전히 다 LG 세탁기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인도는 길이 아주 작습니다. 중앙선도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눈이 다 충혈돼 있어요. 눈이 새빨갛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오는 차들하고 나하고 눈싸움을 합니다. 운전기사끼리. 그래서 눈싸움에 지면은 자기가 비켜나가는 거고 눈싸움에 이기면 자는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충돌이 없어요. 거의. 중앙선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는 큰 차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산트로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차만 팝니다. 거기서 액센트 정도 되면 중형차입니다. 엄청 큰 차입니다. 예. 조그만 차를 개발해서 그 현지에 맞는 차를 해서 만들어내서 일본에 있는 많은 그 메이커들을 제치고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현지에 맞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부분들은 현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이 과거 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라는 얘기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해외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그냥 가서 관광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청년의 엔터프리너십이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지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창업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시게 되면 좀 더 담아오는 콘텐츠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정책과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로벌 사업을 하거나 해외 진출하거나 또 여기 많은 그 기업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걸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상이라는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교 있죠, 화교. 여러분들 주변에 저 구로동 가도 화교 있고 또 LA 가도 화교 있고 저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화교들이 어디 가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얘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인연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물연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홍대 앞에서 피자 가게를 해. 그럼 저 앞에 있는 피자 가게, 저 앞에 있는 피자 가게 서로 모입니다.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해외 어디 가든지 혈연, 지연, 학연은 물연이고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보 교류를 하고요. 내가 피자를 만들다가 밀가루가 부족하면 저기 있는 가게에서 도와줍니다. 서로 정보 교환을 합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디스커션 합니다. 더불어서 신연이라는 게 있어요. 신연. 같은 종교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또 정보 교류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학연, 혈연, 지연, 신연, 물연 다 모이면 다 해당되겠죠? 다 연관이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끼리. 그래서 파괴적으로 화교의 문화권, 화교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상이라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저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많은 정부기관의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멕시코에서 내가 섬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아, 이번에 멕시코에 있는 교민들한테 나 이번에 대통령 만나러 가. 그래서 딱 오시죠. 오셔서 많은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과 사진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거기 오셨으면 많은 정보 교원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업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협력 유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겁니다. 민들레 홀씨가 흩어져서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은 중국의 화교에 비해서 우리의 한상 문화는 굉장히 예소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WZO라는 세계 유대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따로 AJ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유대인이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정보 교환과 정보 교류를 통해서 내가 창업한 아이템을 쉐어할 수도 있고 서로 비즈니스를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웨이즈 마찬가지 저런 조직의 정보를 통해서 저런 조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제품을 전 세계에 소개할 수도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상은 저러한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스토니아나 핀란드 이런 사례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도 인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인 스타트업 조직들을 전 세계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부족하다 이거죠. 좀 더 중국의 화교같이 이스라엘의 저런 조직처럼 우리도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외 출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까 젊은 학생들에 대한 노량진 학원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코드, 소프트웨어 코드, 그죠? 쉬운 예를 들면 큰 곰이 여러분 아스팔트 가는 코울타르 있죠? 코울타르에 발이 빠졌어. 그럼 그 민영 곰탱이가 발에 코울타르가 묻으니까 손으로 묻을 거 아닙니까? 뛰려고. 뛰다 보니까 손에 묻었어. 여기 묻혀. 여기 묻혀. 이러다가 코울타르에 빠져 죽는 신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건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 철저한 방법론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현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다른 문제에 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있으면 만약 그 곰이 야, 너 만약에 콜탈에 빠지면 절대 너 움직이지 마. 그리고 동료들한테 원조를 구해서 거기를 일단 벗어나. 그리고 이건 포기해. 이거는 닦을 수가 없어. 나중에 가위로 잘라내면 돼. 만지지 마. 뭐 이런 절차를 준수했더라면 곰이 빠져 죽진 않았겠죠.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코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좀 더 로지컬하게 띵킹하는 거.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가서 초등학생이 뭘 작업을 하길래 이렇게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C 랭귀지로 코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쉬운 과제인데 C 랭귀지로 코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코딩이 아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상용화가 돼버렸어요. 아주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소프트웨어 코딩 부분의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개발한다기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교육을 우리는 글로벌화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좀 더 확산해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내다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1%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100배, 1000배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아니면 국가의 지원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랫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를 활성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사는 대한민국, 좀 더 글로벌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취업 시장이 참 어려운데요. 이 글로벌 무대를 또 새로운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노려라 라는 말씀이 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요, 이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참 많을 텐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만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또 인문학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더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거 학생들은 뭐 서열 세우기식 어떤 수능 시험만 봐서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어떤 것보다는 좀 더 자율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바로 글로벌 인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재들은 사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또 모든 게 이제 플랫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들은 그런 곳에다가 어플라이드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자기가 창업을 해서 어떠한 많은 기관들이 많거든요. 유관기관들이. 그쪽에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그 창의적인 인재는 반드시 저는 성공하리라고 글로벌 인재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어떤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어떤 스타트업 기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좀 규모도 작고 사람 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좀 작은 기업들이 시장 조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한국에는 여러 인터넷 진흥원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있는 기관들 또 코트라에 들어가면 코트라에 관련된 여러 유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으면 얼마든지 웹사이트를 통해 찾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뭐 유대인들의 네트워크, 또 핀란드 쪽의 네트워크, 또 이스토니아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자기 자신의 개발했던 내용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플랜을 쉐어하게 되면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사고로 적극적으로 서칭을 하고 찾다 보면 반드시 자석이 힘이 세면 약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찾는 길은 충분히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 먹기 달렸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동기부여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을 사회적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 많은 젊은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글로벌 인재로 태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좀 성공한 기업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어떤 활동을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물론입니다. 뭐 성공한 기업도 롤모델도 좋지만 일단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했던 것 자체는 다시 한번 실패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자기가 더 하나 갖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00%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스타트업들도 거의 뭐 성공률이 10분의 1 그 정도밖에 되지 않,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죠. 더 희박합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M&A를 하거나 학생들의 기술을 살 때 좀 더 많은 값을 쳐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옆에 있는 학생이 스타트업을 했는데 일약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제값보다 더 쳐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오면 기업들이 그걸 몰래 자기 카피한다든지 아니면 그 학생 개발한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직원화시킨다든지 이런 행태들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학생들의 기술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또 제값을 주고 사주고 또 M&A를 좋은 값에 시켜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창업한 학생들이 또 창업한 회사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좀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색 있는 무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한류 문화가 좀 떠올랐는데요. 한류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아직도 잘 먹힐 수 있는지 뭐 그런 점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한류 문화는 지금 한참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과거의 조선 시대에서부터 노래를 좋아했죠. 그쵸. 또 여흥을 좋아했고 또 같이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네. 굉장히 많았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족을 보더라도 그러한 끼와 흥과
그런 단합력을 가진 민족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생활하다 보니 각자 개인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같이 하는 문화, 같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 문화는 그런 어떤 그 해외 기업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한류 문화는 좀 더 커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면 조금 더 확률이 높겠네요.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뭐 엔터테이너들도 많고요. 또 요즘에 또 새로 출범하는 여러 그 IT 기술을 보면 그런 그 미디어를 통한 어떤 창업, 또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류와 엮여서 같이 뻗어나간다 그러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지금 그 불황의 시대가 앞으로 더 길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제조기업, 제조 산업들이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불황은 지속적으로 될 거로 보고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되 단 기반이 될 거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기반 하에서 도전하라는 얘기죠.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자기만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비로소 글로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훌륭한 인재로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문장이 좀 떠오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